안녕하세요. 저는 몇 개월 전 결혼식을 올린 조금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먹었나 궁금하시죠? 약간 부끄럽지만 새 나이를 하고 있네요. 아, 몇 개월 전 올린 결혼식은 재혼이 아니라 초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늦은 나이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대기업 공채에 합격해서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회사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았네요. 그 15년 동안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오를 정도로 힘들고 치사했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했기에 승진 또한 빨랐습니다. 동기들 중에 대부분은 결혼하고 그만두고 육아휴직 중에 그만두고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당연히 육아휴직도 쓰질 않았으니 그만큼 빠르게 승진이 가능했죠. 거기다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은 게 하는 프로젝트들마다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차기 팀장 자리는 제 몫이 될 거다 할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팀장 자리까지 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전부 남자 팀장인데 저희 팀만 딱 불구의 여자 팀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아직도 과장에 지방 전출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회사 일이 재밌던지 팀장을 달고 난 이후부터는 눈뜰 사이도 없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휴가는 늘 항상 해외로 나가 즐기면서요. 근데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애도 키우고 하다 보니 점점 저랑 놀아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유일한 노처녀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휴가도 혼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주말에 같이 술 먹고 스트레스 풀어줄 친구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팀원들 보고 주말까지 같이 놀자고 하는 나쁜 상사는 아니었고요.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없는 일뿐이었어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회사 일에 짜여 맞춰진 제 일상이 지루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취미 생활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나이가 걸리더라고요. 젊고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에 폭삭 늙은 40대가 끼려니 눈치도 좀 보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셔서 못 살겠고 그즘 시집 못 간 노처녀라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어요. 저희 팀 실적이 좋아지면 옆 팀에서 셈이라도 나는지 팀원들에게 노처녀 상사 밑에서 고생하니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라며 제 능력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명절만 되면 삼촌들이고 고모들이고 저를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고요. 명절에 회사 일 핑계대고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회사 일 뭐 저 혼자 하나요? 매번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렵고 어쩌다 설에 한번 집에 있었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시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인의 머네 하면서 장남이 굳은 일 다 하고 제사 다 가져간 그런 집안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참 많이 고생하셨죠. 아무튼 설에 저희 집으로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고모들이 저를 벼르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저를 보자마자 시집은 언제 가냐고 바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일에 미쳐 사니까 남자가 없는 거 아니겠냐고 잔소리를.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왜 고모들이 저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갈 뿐이었습니다.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대기업 팀장식이나 달고 있으면서 얼굴 꼬라지가 그게 뭐냐요.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하나 안 맞냐면서 관리를 좀 하라고.
그러다가 젊은 애들한테 치여서 정말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이제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거예요. 더 늙으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왜 설에 출근을 안 했을까 엄청나게 후회했죠. 거기다가 제가 고모가 셋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이 죄다 하나같이 실패작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는 식당 하다가 말아먹은 이후로 빚만 잔뜩이라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다고 하고, 하나는 툭하면 회사를 때려쳐서 사회생활한 지 꽤 됐는데도 만년 대리. 그것도 중소기업 전전긍긍하면서 그 나이에 대리로 숙이고 산다고 엄청 불쌍한 놈 취급을 해대는데 솔직히 한심하죠. 마지막 하나는 그냥 취업도 포기하고 PC방에서 먹고 놀고 자고 하는 백수나 다름없고요. 그러니 대기업에 팀장직 달고 있는 제가 얼마나 눈꼴 시렵겠어요? 그것도 지들은 다 아들인데 저는 딸이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짙게 깔린 이 집 구석에 유일한 딸. 근데 하필이면 제일 성공한 게 그 딸이라니. 하지만 저라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저런 더러운 꼴 일일이 당하고 있었으면 대기업 팀장 자리에 곱게 앉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싸움닭인지 모르고 저한테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도 시집가라 난리를 치길래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사촌들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나? 아님 직업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나? 고모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말리려고 슬쩍 다가왔지만 아예 모른 척하고 속을 더 뒤집어 놨어요. 걔네들은 왜 그러고 산대요? 첫째 사촌은 심지어 이혼도 당했다면서요? 식당 말아먹어서 쫓겨났다던데 진짜야 고모? 첫째 고모가 거품고 쓰러지려는데 둘째랑 막내 고모가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모 새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 꼴도 너무 웃긴 거 있죠? 저한테 싸가지가 없어서 어쩌냐 하길래 저도 알아요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아빠가 저보고 다음부터는 제사며 명절이며 그냥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숨 푹 쉬시대요. 제가 하는 말이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그냥 피해 있어달라 뭐 이런 거겠죠. 저야 잘된 일이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제 뒤통수에 대고 거의 저주를 퍼붓는 고모들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와 커피만 진탕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갔네요. 고모들 다 갔으니까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는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 집에 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요상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빠랑 엄마의 표정도 비장하고 이거 이대로 쫓겨나는 건가 싶어서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선 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선이라니 너무 소름 돋고 싫었어요. 제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진절머리를 치니까 부모님이 결단을 내린 듯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녔어요. 이야기를 대충 짜맞춰 보니 막내 고모가 제 선자리를 주선했던 거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들이 PC방이나 돌아다니는 백수인데 저한테 선자리를 주선했음 얼마나 좋은 사람을 주선했겠어요? 제 인생 망하기만을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절대로 응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미 막내 고모한테 넘어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잔데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침 튀기게 설명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진짜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 넘쳐나는 건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걸까요?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날 밥이나 함께 하자며 부모님이 저를 불렀고 어쩔 수 없이 한정식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온 건 부모님이 아니라 웬 남자였어요. 저는 직감했죠.
이 남자가 막내 고모가 주선한다던 그 남자구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밥이나 한 끼 든든히 먹으러 나온 거다. 주문을 외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공짜밥일 텐데 평소에 못 먹는 거 실컷 먹자는 느낌으로 말이죠. 근데 이 남자 밥 먹는 매너가 참 좋더라고요. 직업도 의사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손이 참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어디 의사인지 궁금해서 슬쩍 물어보니 성형외과 의사래요.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원래 성형외과 의사들이 진짜 부자라면서요. 제가 농담으로 보톡스나 한번 공짜로 놔달라고 했어요. 우리 고모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보톡스 필러 공짜로 맞을 수 있으면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겠는데요? 하더라고요. 입에 발린 말도 할 줄 알고 자리가 생각 외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요즘은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찾기가 힘든데 아주 정석으로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콩조림 하나 잡는데 삐끗하는 거 없이 아주 가지런히 잘 잡고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대로 만나면 고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서 대충 명함만 교환하고 나왔어요.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써있긴 했는데 본인 이름 걸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페이닥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집에 오니 피곤함이 막 몰려오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휴대폰을 보니 남자에게 연락이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했죠. 어제 선본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에 바쁘냐고 밥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했어요. 뭐 같이 밥 먹던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도 꽤 괜찮았어요. 양식을 먹는데 스테이크 써는 소리도 요란스럽지 않고 대화도 아주 잘 이어가는데 이 남자는 왜 여태 결혼을 못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처럼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보통 성형외과 의사들은 빨리 결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설하고 그렇게 두어 번 더 만나고 밥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화도 보고 주말에 근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길래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주 데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 소식이 우리 고모 귀에 들어갔고 고모를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게 된 거 다 자기 덕이라고 으스댔대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별말 없으니까 진짜 결혼하는 거 맞냐고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말했는데 남자 쪽 집안도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상견례 하자고 허구한 날 들들 볶는다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뜻이 의기투합되었으니 당연히 머리채 잡혀 끌려가듯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 날짜 잡고 회사에서도 드디어 노처녀 시집 가냐고 난리 나고 우리 막내 고모는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건네더라고요. 다 내가 주선한 자리인 거 알고 있지? 나한테 이거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해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아빠도 못 해줄 거 뭐 있냐면서 저한테 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어쩔 수 있나요? 6개월 할부로 무려 800만 원짜리 숄더백을 선물로 대령할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제 월급으로도 저렇게 비싼 거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속이 쓰렸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비 신랑과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결혼 날짜 잡고 나니까 시모될 사람이 자꾸 저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편의상 그냥 시모시모하고 부를게요. 이 나이에 설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날 부르나 싶어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만나긴 했는데 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만나자마자 종이 한 장을 쓱 들이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줄줄 훑어보는 보니까 가관도 아닌 거예요, 글쎄. 결혼 서약서라고 적혀있는 종이에는 각종 질문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저한테 펜 하나를 건네면서 여기에 빽빽하게 채워 넣으라고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명령을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결혼 서약서라고 적힌 종이에는 제 연애사를 적어라, 첫 경험 나이가 몇 살인지 적어라,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샅샅이 적어라, 결혼 후 내조 계획을 적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적어라, 시부의 노후를 어찌 책임질 건지 적어라. 이딴 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시모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제 눈으로 읽고 있었지만 정말 현실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일종의 보험 같은 거래요. 자기는 뱉은 말 무조건 지키는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약속을 받아내는 거라고, 이대로만 지키면 1등 며느리다 하시는데 도대체 경험 나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적으라는 건지 수치심까지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서약서다 싶어서 빤히 내려다보고만 있으니까 얼른 적지 뭐하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이걸 정말 적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결혼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 장을 더 들이밀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으려나 싶어서 쓱 받았는데 진짜 대기업 갑질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나머지 한 장의 내용도 궁금하시죠? 그 한 장에는 빼곡하게 가짜는 소리들이 써져 있었어요. 첫째, 아침밥은 꼭 차려준다. 둘째, 우리 아들 셔츠는 출근 30분 전에 무조건 다려놓는다. 셋째, 우리 아들이 신을 양말을 색깔 맞춰서 트렌디하게 매일 아침 골라줘야 한다. 넷째, 의사니까 손 조심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설거지, 청소 같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다섯째,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를 받아 쓰고 며느리 월급은 전부 남편에게 맡긴다. 여섯째, 시부모에게 몇백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약속한다. 일곱째, 회사를 그만둘 시 시부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지만 일단 기억나는 건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종이로 남겨서 며느리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미친 시모가 또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굴욕적인 일은 처음 당해보는 거였어요. 항상 똑부러지게 할 말 다 하고 살았던 저는 업무를 볼 때도 절대 지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쟁취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예비 신랑의 엄마라는 이유로 저한테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다니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제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하길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모가 보는 앞에서 북북 소리를 내며 찢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천천히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저한테 막 이런 발칙한 것을 봤냐면서 소리를 꽥 지르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남자가 그런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살까지 장가를 못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결혼 서약서니 결혼 후 지켜야 할 양식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종이를 들이미시더라.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간 당신과 결혼할 여자들이 도망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제가 코앞에서 전화 걸어 이러고 있으니 시모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더라고요. 빨개졌다가 펄해졌다가 아주 무슨 마스크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듣고 있던 예비신랑이 저에게 지금 시모와 같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굴면 나랑 헤어져도 다음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지 미지수네. 어떡할래? 지금이라도 가족이랑 인연 끊고 나랑 살래? 아니면 나랑 헤어질래? 제가 대놓고 고르라고 하니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가족과 인연을 끊겠냐면서 저한테 생긴 것만큼 독하다고 막 욕짓거리를 뱉는 거예요.
저보고 당장 전화 끊으라고 하면서 2번 다신 우리 아들이랑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는데 시모의 그 자신만만한 얼굴과 태도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 신랑이 저한테 딱 잘라서 너랑 헤어질게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니까 시모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입을 떡 벌리는데 제가 이긴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시모는 부들부들 떨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놓고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잘 되어도 시댁과 인연을 끊을 거니 만날 일 없고 안 되면 헤어지는 거니 더더욱 만날 일 없는 사람이니까요. 본인 아들이 소중하고 최고라고 생각하셨으면 다른 집 딸도 소중하고 최고라는 걸 알고 계셨어야죠. 언제까지 이런 얄팍한 수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니까 저는 더 이상 얼굴 마주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 내가 경솔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과 부모 간의 연을 끊으려고. 제가 선택했나요? 그이가 선택할 몫인걸요.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태연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말 42살이나 먹고도 의사임에도 그것도 돈 잘 버는 성형외과를 하면서도 왜 장가를 못 간 건지 의문이었는데 속 시원히 알게 되었죠. 말 맞다나 시모의 저런 못된 농간질로 인해 장가 못한 거라면 적어도 이 사람에게 문제는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도 어차피 결혼 같은 거 귀찮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족을 선택해도 저한테 크게 충격이 올 것도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이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결혼식 준비다 데이트다 꾸미고 나가던 딸이 집에서 내내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님께서 안달이 나셨나 봐요.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시길래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완전히 거품고 쓰러지시는 거 있죠? 세상에 노망난 게 틀림없다면서 어디 그런 걸 들이미냐고요. 고모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동 부릴 때마다 엄마가 맨날 시집살이 시키는 집엔 절대 시집 못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똑 부러지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똑 부러지는 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예비 신랑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거에 달린 거였죠.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딱 5일 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일단 찝찝하지만 안으로 들이라 하셔서 집에 들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이 많이 짧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작업을 뒤에서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헤어짐을 늘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륜을 끊어내는 못된 놈이라고 욕하셔도 제가 이 여자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 끊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고 조근조근 자기 할 말 다 하는 이 남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 진심이 느껴지신 건지 예비 신랑에게 부모님의 몫까지 장인 장모가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안색도 푸석하고 마음이 참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저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간소하게 정말 부를 사람들만 불러서 우리끼리 진행하기로 약속했고요. 이리저리 뿌린 데가 많다며 아빠는 조금 난색을 표하셨지만 우리 둘의 결정에 토달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가족까지 버리고 온 마당에 자기 손님 챙겨서 어떻게 결혼하냐고 따졌더니 아빠도 그냥 알겠다고 마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서로 단단히 약속을 걸고 그날은 우리 집에서 거하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앞으로 행복하게만 지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번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고모가 저랑 남편을 이어준 거였다고 했잖아요. 굳이 선자리를 들이밀어서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준 1등 공신이기는 하나 속사정이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고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아빠한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엄마가 몰래 전화 걸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글쎄 아빠한테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그 집 완전 또라이 집안이라고 욕을 했대요. 아빠는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어서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대요. 근데 막내 고모가 한다는 소리가 그 집 시어머니가 엄청난 집착쟁이고 아들이라면 치마폭에 쌓아 키워가지고 거의 아들 스토킹하는 수준이라고 욕을 했대요. 제가 시집가면 그 집에서 평생 종노릇 해야 될 거라면서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자기도 그거 나중에 듣고 알아서 지금 한달음에 달려온 거라고 하면서 미리 알아서 다행이지? 고맙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던 거죠. 그래서 막내 고모한테 그래도 사위가 자기 집이랑 연 끊고 살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선 마련해 준 건 고맙다고 했대요. 인연이 이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어진다면서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모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라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첫째 고모랑 둘째 고모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요. 아니, 막내 고모가 갑자기 우리 사위네 집안을 폄하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찝찝해서 그러죠 뭐.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빨리 결혼하라더니 왜 저러는지 몰라. 아직도 몰라? 근데 이상하네. 선자리 주선해준 것도 막내가 그 집에 돈 빌려서 대신 선자리 주선한 거잖아. 근데 갑자기 왜 또 마음을 뒤집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지? 엄마가 모르는 척 되물었대요. 돈을 빌렸다뇨? 하니까 첫째 고모가 술술 불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시댁에 3천만 원을 빌린 게 있었대요, 막내 고모가. 하나뿐인 아들이 맨날 PC방 전전긍긍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고마켓 사기를 쳤는데 그게 줄줄이 엮여서 합의금을 냈어야 했다네요. 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이미 빌려간 돈도 있었고 하니까 그나마 돈 있는 제 시댁에 빌렸던 거죠. 근데 시댁에서 3천만 원 안 갚아도 되니까 좋은 여자 선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저를 들이민 거죠. 나중에 말 바꾸고 싶어도 가족 사이에 돈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술을 쓴 거예요. 마침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억 단위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요. 고모가 제 연봉을 막 말하면서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니까 매달 용돈 받으면서 살면 3천만 원보다 더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예비시댁도 계산기 두드려 보니 틀린 말도 아니고 거기다가 한 번 만나고 오니 아들도 제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시댁에서 좋다고 저 소개받고 3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그 결혼 서약서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예요. 아들이랑 며느리 피 빨아먹으면서 노후 떵떵거리고 살겠다 싶었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 성공하고 싶다며 부모와 절연을 선언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막내 고모한테 그 불똥이 팍 튄 거죠.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우리 아들 돌려내라. 파혼시켜라. 어떻게든 이 결혼 못 막으면 너 나한테 3천만 원 당장 갚게 될 줄 알아라 하면서요. 고모는 단돈 3천만 원 때문에 저를 팔았다가 지금은 수습하느라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결혼을 뜯어말리는 거였고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800만 원짜리 가방 괜히 사줬다면서 당장 그거부터 찾아오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이 하루 걸러 마구마구 터지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를 3천만 원에 팔아먹고 저한테 800만 원짜리 명품백까지 뜯어낸 막내 고모를 경멸하게 된 건 당연한 거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랑도 진짜 표정이 딱 굳어버리는데 무섭더라니까요. 아빠가 안 그래도 고모네 집 찾아간다고 벼르고 있는데 막내 고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찾아와서는 저한테 막 이 결혼하지 말라고 난동을 치는 거예요. 저희가 3천만 원에 대한 속사정을 모르는 줄 알고 저한테 막 예비 신랑 험담까지 하는데 우리 엄마가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아니 신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 선자리 주선한 것도 그 3천만 원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는 3천만 원 갚으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난동을 부려요? 아니, 올케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일이 꼬일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꼬이네. 사정 다 알았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집에 3천만 원 대신 갚아줘요, 그럼. 저는 완전히 벙쪘죠. 그 돈 빌려다가 아들내미 합의금으로 써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지 제가 코웃음을 뻥치니까 막내 고모가 씩씩거리면서 저보고 너만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 꼬일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서약서가 뭐가 어떻고 어떻다고. 그냥 네네 하고 받으면 되지. 그걸 따박따박 따지고 들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래서 여자가 사회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피곤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고모가 돈 갚아야 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선택은 신랑이 한 거지 제가 종용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3천만 원을 왜 우리가 갚아요? 고모 아들이 사고 쳐서 합의금 낸 건데 우리가 왜 갚아주냐고요. 고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저리 정이 없냐고 돈도 잘 버는 게 돈 좀 주면 안 되냐 막 그러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말을 듣던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셨는지 막내 고모한테 지금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좀 목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아빠 진짜 무서운 사람이긴 하거든요. 동생들한테 한없이 다정하고 착하게 굴다가도 수틀리면 눈도 안 마주치고 끝까지 꽁에 있는 그런 사람이요. 3천만 원만 갚아주면 당장 나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오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우리 딸이 너한테 800만 원짜리 가방 사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걸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아? 그 가방부터 내놔. 그러니까 고모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800만 원짜리 가방을 빼앗기긴 싫겠죠. 그러면서 아주 얄밉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 가방 팔아서 없어. 800만 원짜리라더니 금매로 파니까 5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이왕 받을 거 더 큰 걸로 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따라 나와. 고모네 집이 우리 집이랑 동만 다른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아빠는 제 팔을 덥석 잡고는 앞에 있는 고모한테 앞장서라고 했어요. 고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당장 너네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고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고모가 뭐 별 수 있나요? 아빠의 불아리는 눈에 고모가 잔뜩 쫄아가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문 열리자마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옷방에서 가방을 하나 꺼내오더라고요. 네, 바로 제가 사준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꺼내서 제게 딱 주시는데 고모가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아니, 치사하게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 덕에 둘이 결혼하는 건 맞잖아. 그 가방 내 거야. 소란 피우지 말고 얌전히 있어. 이거 사주라고 내 딸한테 말한 게 쪽팔리다 쪽팔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환불하기 늦었냐면서 저보고 가지라고 던져주었어요.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제가 갖는 게 맞죠 뭐. 팔았다고 거짓말한 것도 가방 빼앗기기 싫어서 마지막 발악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찾아내서 가지고 오니까 고모가 막 매달리더라고요. 저한테 이미 준 거 아니냐고 제발 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이깟 가방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고모의 손을 아빠가 탁 쳐내더니 그러길래 남의 일에 뭐 그리 참견을 해대냐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고모들이 매 명절마다 찾아와서 잔소리할 때 아빠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다 쌓여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은 너희 아들이랑 달리 사고도 안 치고 똑부러지게 자기 할 일 다 하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이깟 가방 네 아들 보고 사달라 해라 하시는데 엄마도 뒤에서 엄지척 하시고 저도 아빠에게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속으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아빠가 딱 쐐기를 박으셨어요. 너 그 3천만 원 갚을 때까지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 아주. 감히 우리 딸 가지고 장사한 것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나더러 네가 빌린 3천만 원까지 갚아달라는 소리를 해대? 고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있자 아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그 돈 다 갚으면 그때 얼굴 보고 살 테니까 그전까진 얼굴 비추지도 말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은근슬쩍 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넌 그 돈 갚을 때까지 내 동생도 아니다. 알겠냐? 고모는 막 울면서 오빠는 자기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오빠 미워 라며 소리를 질렀죠. 자다 깬 사촌 동생이 나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하며 배를 벅벅 긁고 있는데 진짜 백수 한량 새끼 답이 없더라고요. 지네 엄마 울고불고 하는데도 뒤에서 하품이나 쩍쩍 하고 있고 아빠는 그런 사촌 동생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고 결국 막내 고모가 첫째, 둘째 고모한테 전화로 막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모들이 우리 엄마한테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죠. 이게 다 올케 딸내미 때문에 생긴 분란 아니냐고 어떻게 가족끼리 싸움이 나게 부추길 수 있냐고 투덜투덜 거렸다는데 옆에 듣던 아빠가 전화기를 뺏어받고는 첫째 고모, 둘째 고모한테도 욕을 했대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너네도 전화하지 말고 찾아도 오지 말라고요. 명절에 와서 일손 하나 도운 적이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서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요. 결국 예비 시댁에서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런 서약서 따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무시했죠. 예비 신랑이 이미 절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와서 용서하면 그 결심이 하찮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정했던 대로 정말 친한 친구들의 초대해야 될 몇 명만 불러서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당연히 초대 안 했고요. 우리 부모님만 모셔서 가운데에 혼주석 마련해서 했어요. 당연히 막내 고모도 참석 못했고 첫째 고모랑 둘째 고모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시집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넌지시 병원은 어디니? 하면서 묻는데 그냥 대충 대답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렇게 애타게 찾던 보톡스 한번 공짜로 놔드린다고 하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은근슬쩍 고모들 통해서 막내 고모가 우리 신혼집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고모가 우리 엄마 편에 찰싹 붙어선 걔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런다니 하길래 진이 빠진 저희 엄마는 그냥 그러게요 하면서 대꾸해주고 말았다고요. 아빠는 고모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네요. 절대 막내한테는 입뻥끗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어디 사는지 아는 순간 너네부터 인연 끊길 줄 알아라 협박도 하시고요. 덕분에 저희는 아직도 시댁에 간섭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 잡아서 저희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남편도 이번에 성형외과를 작게 개업했어요.
쌍꺼풀 수술에는 자신 있다던 남편 실력이 진짜 좋은지 혼자서 운영하는 성형외과인데도 예약이 계속 들어오네요. 벌써 남편과 행복하게 지낸 지 1년이 다 되어 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깨를 볶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슬슬 이세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조금 있어서 난임 클리닉을 다녀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시험관 시술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도 조금 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 서약서를 찢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겠죠? 저를 믿고 저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껴요. 헌신도 제 짝이 있다고. 제 짝은 지금 남편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막내 고모의 주선 덕분에 얻은 짝꿍이지만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맞겠죠? 물론 지금 당장엔 고마움을 이야기할 마음은 없고요. 우리 막내 고모가 저한테 퍼부었던 잔소리를 생각하면 아직 좀 더 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이 좁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얼마나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인지 첫째 고모, 둘째 고모도 우리 엄마한테 설설 기는 걸 보면 아주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도 본인의 짝과 행복하신가요? 틀림없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추운 날씨에 짝꿍 옆구리 꼭 붙잡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인데 부부 동반으로 즐겁게 보내시고 솔로라면 빛이 나는 솔로 생활을 즐겨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